공화당이 수혜자들의 근로요건을 강화하는 푸드스탬프 개혁 법안을 발의해 1,000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푸드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 4명 가운데 1명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스티 존슨 공화당 의원과 2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들은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일터 복귀를 목적으로 지난달 초 푸드스탬프 수혜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에는 부양 가족이 없는 성인,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 가족이 없는 젊은 근로자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근로 요건이 있습니다. 즉 장애가 없고 자녀나 기타 부양 가족이 없으며 18세에서 49세 사이인 성인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받으려면 주당 20시간을 일하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더 많은 고령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는 대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근로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로 요건이 50세에서 65세 사이의 성인과 7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됩니다. 근로 요건 대상 성인의 연령이 18살에서 65살 사이로 대폭 상향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 CBPP의 도티 로젠바움 선임 연구원은 이미 일할 수 있는 수혜자 대부분이 근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BPP는 50세 이상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에서 푸드스탬프를 받는 주민 3명 가운데 거의 1명은 스냅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또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정에 거주하는 7세에서 18세 사이의 약 400만 명의 아동들이 식량 지원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사이로 잘 알려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그의 전직 비서실장이 지명 수배도 중 연방수사국 FBI와 총격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 맥그레스 호건 전 주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일 테네시주 녹스빌 외곽의 한 상업시설에서 FBI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고 주요 언론이 전했습니다. 호건 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미아나는 이 비극적 상황에 참담한 신경이라며 맥그레스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그레스는 호건 전 주지사의 측근 중 하나로 메릴랜드 정부 공공기관인 환경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으로 2020년 5월까지 3년간 근무했다가 주지사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러자 이사회에 주지사가 허가했다고 보고해 자신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23만 4천 달러를 퇴직금으로 부정 수령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11주 만에 비서실장에서 사임했고 FBI의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맥그레스는 환경서비스위원회 재직 당시 이탈리아, 이스라엘, 보스턴, 마이애미, 뉴욕, 올랜도, 라스베가스 등을 여행했으며 여행 경비와 관련 구입 대금에 대한 유용 의혹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맥그레스는 지난달 재판에 불출석해 지명 수배까지 받았는데요. 결국 4일 그의 은신처를 파악해 체포를 위해 출동한 FBI와 무장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했던 재택근무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에 익숙해지면서 사무실 근무로 돌아가길 꺼리고 있습니다. 직장 대신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직장인들 중 원격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 평균 18%의 급여 삭감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격 근무 태도를 조사하는 채용회사인 로버트 하프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주에 최소 하루를 사무실 출근하는 직장인 3명 중 1명은 하이브리드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약 4분의 3 직장인들은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더 생산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호도가 사무실로 복귀시키려는 고용주와 갈등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원격 근무를 거의 하지 않은 비율은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 76.7%에 거의 육박하며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거의 불가능한 소매와 레스토랑, 숙박업 등에서 정상 출근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IT와 전문직은 여전히 재택근무가 대세입니다. 테크와 미디어를 포함한 정보 부문에서는 67.4%의 사업장이 아직도 전면 혹은 부분 재택근무를 허용 중이고 법률과 회계 등 전문 사업에서도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이후 처음으로 제한 없는 여름 여행 시즌이 다가오면서 새 여권 신청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미국인들의 새 여권 신청으로 평소보다 대기 시간이 크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국무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을 못했던 사람들이 여권이 만료된 것을 발견하고 재신청자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일주일에 50만 건의 여권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으며 작년에 2,200만 건의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여름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여권을 확인해 보시고 만료가 됐다면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새 여권 신청 시 소요 시간은 10주에서 13주입니다. 7주에서 9주가 소요되는 익스프레스 신청은 $60를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면 얼전트, 즉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급행은 우체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지정된 장소로 가시거나 여권 발급 대행 업체에 연락을 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급행으로 신청하는 증명서류,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가 필요합니다. 미국 여권 신청 시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우체국 홈페이지를 검색해 그중 여권 서비스가 가능한 곳을 찾는 겁니다. 여권 서비스 오피스 시간을 체크하고 여권 신청서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여권 신청서 서류를 작성할 때 사인을 간혹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인은 반드시 여권 담당자가 하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앞번호가 이 지역 번호일 경우 별 의심 없이 받기도 하셨을 텐데요. 연방통상위원회 FTC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 먼저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시간은 딱 3초라고 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수신자의 목소리를 AI로 몰래 녹음해 나중에 피해자로 가장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TC는 챗 GPT와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AI 기반의 도구를 이용해 짧은 음성 샘플로 문장을 만든 뒤 그것을 다시 오디오로 변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음성 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범죄 증가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실수로 받았을 경우 발신자가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FTC는 범죄자들이 송금, 기프트카드 또는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돈 지불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 간에만 알 수 있는 비밀 코드나 단어 등을 만들어 상대방을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월 5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